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고충 심의위원회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성희롱, 성폭력 등 각종 성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실제 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저는 실제 있는 사례를 갖다가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해서 이런 사건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성고충 심의위원회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색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남군하고 여군이 있었습니다. 남군이 계급이 더 높았고 여군은 그에 비해서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남군과 여군은 어느 정도 친해졌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서로 친밀감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남군의 주장이지요. 남군 입장에서는 여군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군에게 보고 싶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좋아한다, 호감이 느껴진다, 챙겨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신고인께서는 나중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남군 같은 경우에는 그 즉시 분리조치되고요, 보충대 또는 다른 부대로 분리조치돼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신고인, 신고를 받은 이 남군이 뒤늦게 저를 찾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성고충 심의위원회 사건이든 다른 형사사건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조사입니다. 조사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충분한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기존의 저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사를 끝나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술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조서를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받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성고충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억이 망각되어서 내가 어떤 말을 했더라 라고 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조서들을 파악한 뒤에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의뢰인하고 저 사이에. 그런 다음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성고충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역시 성고충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예행연설을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인까지도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도 했었고요. 성고충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느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진술조서, 우리가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이 조사관이 질문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답변을 했지, 이 조사관의 질문이 곧 신고인의 주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신고인의 주장 내용이 다 포함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이 다 신고인의 주장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신고인의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남군이고 여군이다, 좀 더 조심해서 진행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건 이런 성희롱적 발언이 언제 발생을 했느냐, 언제 있었느냐, 술은 먹었었느냐 안 먹었었느냐, 그 전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 어떤 호감이 있었느냐, 친밀감 형성 내용은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내용의 발언이 또 있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내왔느냐,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느냐, 그러면 왜 신고하게 되었느냐, 당신 주장에 의하면 단순히 남녀 간의 호감 표시에 불과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고인께서 신고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남군이고 여군이긴 하지만 둘 다 미혼인 상태였었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였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설사 신고인 입장에서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인지할 수조차 없었다, 당연히 남자친구가 없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잘 지내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신고인께서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차 그렇게 구애를 하거나 그렇게 내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한 이유만으로 신고를 받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그렇게 소명을 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증인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둘 사이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둘 사이에 있어서 같이 회식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었었을 때, 그리고 같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전후가 똑같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소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신고인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주는데 중간중간에 피신고인이 미처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결정적으로 최종 진술을 하기 전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번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 사실관계를 가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희롱으로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너무나 부당하다,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라든가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이례적인지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성희롱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 사건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심도 깊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 나눈 카톡이라든지 그 이후의 문자 메시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객관적 자료로 증거로 현출을 시켜서 제출드렸습니다. 물론 변호인에게서 뒤에 다 첨부를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성희롱 미성립, 미해당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희롱, 미해당, 미성립 결정을 받게 되면 징계에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형사사건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희롱, 미성립, 미해당 결정으로 종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불과 저한테 사건을 의뢰한 지 한두 달 안에 성희롱, 미성립, 미해당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희 의뢰인은 지금도 열심히 군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신고를 당했다라고 하시면 주저마시고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수민 변호사였습니다.